미국 유타주의 한 저택으로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들어갑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욕조를 가득 채운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그녀는 의식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한켠에는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어린 딸이 목 놓아 울고 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그날, 이 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구조대원이 목격한 장면 중에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사건을 소개하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마틴 맥닐은 의료인이자 동시에 변호사로 활동하던 유명인입니다. 아니, 하나의 전문직도 힘든데 의사, 변호사 두 개 모두 자격을 가졌다는 건 어딜 가든 흔하게 볼 수 없는 엘리트란 뜻이겠죠. 게다가 50대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가 워낙 철저했어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 몸매도 탄탄했고 또 태생적으로 잘생긴 외모까지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미셸 맥닐 역시 미인대 출신이에요. 이 부부는 젊을 때부터 어딜 가나 참 선남선녀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동시에 미셸은 굉장히 헌신적인 가정주부였고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주변에 부러움을 사요. 넉넉한 재력에 가족들 화목하지 또 외모까지 둘 다 뛰어나니까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해 보이잖아요.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엔 총 8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가 피가 섞인 친자식은 아니었는데요. 한 명씩 살펴보면 첫째 딸 알렉시스는 아빠 머리를 닮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결국 평생 롤모델이던 아빠를 따라 의대에 가요. 바쁜 학기 중에도 수시로 집에 와서 가족들을 살피는 배려 넘치는 장녀였죠. 동시에 엄마 미셸이 가장 의지하는 딸이었고요. 그 밑으로 여동생 레이첼, 바네사, 그리고 남동생 데미안까지 이 4명은 부부의 친자식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부부는 4명의 여자아이들을 추가로 입양하게 돼요. 그중 3명은 우크라이나 출신이고요. 그렇게 지젤, 엘, 사브리나, 또 막내딸 에이다까지 다 함께 모이면서 8남매를 둔 대가족이 완성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 부부가 재정도 튼튼하고 또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집은 늘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엄마 미셸은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양육에 집중했어요. 애들 학교 일정, 식사, 병원 예약까지 모두 엄마의 몫이잖아요. 사실상 그녀의 삶은 그냥 오로지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던 2007년 4월 11일입니다. 예고 없는 비극이 닥치는데요. 당시 엄마 미셸은 일주일 전에 페이스 리프팅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내내 집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최소 2주 정도 안정을 해야 될 정도로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죠. 남편 마틴은 아내를 대신해서 6살 된 막내딸을 유치원에서 픽업하기로 합니다. 병원 근무 끝내고 막내 에이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는 가장 먼저 주방에 들어가서 딸에게 줄 간식을 준비했어요. 동시에 에이다, 엄마한테 가서 인사하고 와야지. 가서 엄마 아프지 마세요 하고 와. 아빠의 말에 에이다는 안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엄마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욕조 안에 눈을 감고 앉아있는 엄마를 발견합니다. 딸은 엄마를 놀래켜줄 생각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뭐? 하고 부르거든요. 근데 엄마가 미동이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온몸은 축 처져 있었죠. 이 6살 된 막내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고 아빠! 부르게 돼요. 주방에 있던 마틴은 바로 욕실로 달려왔죠. 그리고 아내를 욕조에서 끌어낸 뒤 먼저 911에 신고를 합니다. 마틴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곧장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요. 하지만 아내는 쉽사리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죠.
잠시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미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끝내 사망합니다. 너무나 하루아침에 그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성인이 된 자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다들 너무 큰 충격에 큰 슬픔에 빠졌고 막 집안에 곡소리가 가득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찰이 마틴을 찾아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망 경위를 묻게 되는데요. 마틴은 차분히 설명했죠. 제가 그 멍청한 성형수술 제발 받지 말라고 말렸는데 수술 받고 나서 진정제랑 수면제를 계속 먹고 있었어요. 혼자 욕조에서 목욕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아마 심장마비였겠죠? 제가 발견했을 땐 얼굴이 물에 잠긴 채 엎드려 있었어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추가 확인을 위해 집안을 간단히 살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몸싸움의 흔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타살의 의심점이 발견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틴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데요. 이후 수사관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또 현장 감식이나 증거 수집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곳을 그냥 떠나게 됩니다. 정말 최소한만 했어요. 왜냐면 그냥 이건 집에서 벌어진 병사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 마틴은 의사니까 워낙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요. 부검이요? 아주 간단하게만 진행했고요. 독성 검사는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뭘로 나오냐? 심혈관 질환으로 정리가 돼요. 그렇게 미셸의 죽음은 자연사로 종결되는 듯 했죠. 3일 뒤 미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문을 왔고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위로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단 한 사람, 유독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 알렉시스였어요. 알렉시스, 아까 의대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녀는 사고가 난 당일 아빠의 전화를 받자마자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빠가 엄마 죽인 거 아닐까? 아니, 딸이 이렇게 생각을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그녀의 부모님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지만 사실 딸은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셸과 마틴 두 사람은 젊을 때 교회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틴은 자기가 의사이자 변호사다라는 사실을 과시하듯 좀 떠벌리는 편이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긴 한데 마틴이 약간 우월감을 어필하면서 좀 칭송받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당시 21살이던 미셸은 그런 모습에 홀딱 빠져들었죠? 이 남자 정말 자존감이 강하구나 싶었어요. 머지않아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했고 부부의 삶은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아이들도 다 잘 성장했어요. 하지만 결혼 16년 차였던 1994년 균열이 생깁니다. 남편 마틴이 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걸 아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마틴은 그 환자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막 크게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또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 입증하겠다면서 자기 목에다가 칼을 대기도 했고요. 그렇게 첫 번째 위기가 넘어가는 듯 했죠? 근데 얼마 후에 마틴이 선 넘는 수위의 불법 음란물을 보다가 또 아내에게 걸려요. 여기서 마틴 또 한 번 과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게 막 이런 협박을 하지 않나. 같이 죽자면서 칼을 들이대요. 아니 불륜도 아니고 포르노 보다가 걸린 건데 이게 좀 과하죠? 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게 단순히 수치스럽고 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마틴이란 사람이 남들보다 우월한 자기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행동하면서 비밀을 은폐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드라마에서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고 남자친구 바람피는 거 알아내면 막 괜히 너 왜 내 핸드폰 뒤져봤냐 막 이러면서 핸드폰 던지고 부시고 막 이런 과한 행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어쨌든 마틴은 사실 그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사실 그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해요. 성적표를 정교하게 위조해서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문 자격 없이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의사 행세를 해온 거예요. 그 외에도 잠시 군복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는 척 연기를 하면서 조기 전역을 해요. 또 그 덕에 무려 30년간 군 장애 수당을 받아왔고요. 그는 돈이 필요하면 수표를 위조하는 편이었고 또 물건 절도로 수감된 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가깝게 있던 아내도 처음에는 이런 남편의 뭔가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모른 채 수년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중년이 된 남편이 돌연 외모에 과하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이거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미셸은 바로 외도를 의심했죠. 여러 번 유도신문을 했지만 마틴은 단호히 부인했고 오히려 몰아붙일 때마다 더 화를 냅니다. 하지만 미셸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휴대폰을 봤죠. 그리고 큰딸 알렉시스에게 그 안에 있는 통화 목록을 좀 출력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모녀가 나란히 앉아서 그 기록들을 하나씩 대조하게 되는데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번호가 2개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30대 여성 안나 월솔 그리고 집시 윌리스였어요. 자, 2명의 여성이 등장한 거예요. 여기까지 파악한 미셸이 다시 남편을 추궁했지만 마틴은 노발대발하면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냅니다. 지금 당신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내가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 전화 자주 한 거잖아. 왜 자꾸 나를 의심해?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후에 마틴이 이 비난의 화살을 아내에게 쏟아부어요. 당신 그거 다 자격지심이야. 거울 좀 봐. 어디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그 얼굴에 그 몸 다 망가졌어. 에? 갑자기 외모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대화의 논점을 좀 흐리는 느낌이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아내에게 노골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성형수술까지 권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세월 남편과 살면서 심리적으로 통제된 상태겠죠? 그리고 남편의 지속적인 외모 비하에 자신감도 잃었어요. 어차피 자기는 의지할 곳이 가족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덧 내가 정말 흉물스러워져서 이 일이 발생한 건가? 우울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녀가 고혈압이 좀 있어서 성형수술을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마틴은 강경하게 나서더니 자기 동료 의사한테 연락해서 일방적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남편 뜻에 따랐고 미셸은 50대 나이에 이제 리프팅, 대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엄마의 수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딸 알렉시스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미 말도 못하고 그냥 붕대만 칭칭 감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냈고요. 그래서 이제 딸도 의대생이니까 좀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 마틴이 다가와서 팔을 붙잡았죠. 내가 다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 괜히 여러 사람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러면 엄마 회복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렉시스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쩐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아침 다시 집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하룻밤 사이 엄마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엄마 왜 이러냐라고 아빠에게 물었죠. 근데 마틴은 밤새 구토를 좀 해서 지금 쉬고 있는 거다. 내가 좀 강한 진통제를 먹였다라고 답합니다. 근데 이때 알렉시스가 귀를 의심해요. 아니, 약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빠가 지금 그렇게 강한 진통제를 엄마한테 줬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시스가 엄마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내가 약을 드리겠다,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나섰죠. 그렇게 며칠간 딸이 곁에서 간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셸이 좀 금세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안도를 하고 이제 나도 이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딸과 둘만 남은 상황에서 엄마 미셸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네 아빠가 너 없을 때 자꾸 나한테 약을 먹여.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를 의심해야 돼. 네, 미셸도 남편이 준 약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내려고 알약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감각을 익혔을 정도예요. 그걸 듣게 된 알렉시스는 심장이 내려앉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학기 중이라 엄마 옆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집에는 어린 동생들 뿐이고 엄마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엄마가 아빠에 대해 오해한 거겠지 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알렉시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간 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엄마의 사망 소식이 들린 겁니다. 딸의 머릿속에는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됐어요. 설령 아빠라 해도 엄마를 살해했다면 용서할 수 없잖아요. 진실을 밝혀야죠. 그래서 알렉시스는 병원에서 엄마의 시신을 확인한 직후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엄마가 복용하던 그 약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까 이미 서랍 속에 그리고 약통 속에 있던 게 다 비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알고 보니까 사고 직후 아빠 마틴이 아들 데미안을 시켜서 야, 엄마가 먹던 약 다 변기에 버려라 라고 지시한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아들은 그냥 아버지 말에 따라서 약을 버렸을 뿐이고요. 사실 이 일은 데미안에게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되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알렉시스는 절망했어요. 증거가 없는 이상 경찰한테 재수사를 해달라고 설득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대로 물러날 수도 없잖아요. 결국 그녀는 둘째 동생 레이첼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함께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단순 사고사로 종결됐고 또 장례식 일정까지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의 만행은 이제부터입니다. 장례식에 절대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빠의 전화 목록에서 자주 등장했던 여성 중 한 명인 집시 윌리스요. 네, 예상대로 그녀는 내연녀였어요. 그러니까 마틴과 집시가 불륜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내연녀가 한 명이 아닙니다. 아까 통화 기록에서 등장한 안나 윌솔도 내연녀긴 해요. 자,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내연녀 집시가 장례식에 온 것도 모자라서 장례 끝나고 9일 만에 이 집으로 들어와요. 아빠가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얘들아, 새로운 보모를 내가 모셔왔어 하고 집으로 들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 사람 연인 관계고요. 정말 너무 황당한 전개죠. 이걸 어린 딸들은 몰랐어요. 근데 다 큰 딸 첫째랑 둘째 알렉시스랑 레이첼은 우와, 말도 안 된다. 충격을 금치 못하죠.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나 그 여자 존재한다. 제발 그 여자 쫓아내라. 어딜 그 여자를 여기 들이냐 하는데 마틴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지금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너네 쫓아내는 거 일도 아니야. 니들 까불지 마. 지금껏 다정했고 롤모델이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결국 아빠는 두 딸에게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내쫓았고요. 딸들은 엄마의 유품조차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죽음에 대한 진실이겠죠. 이 두 자매가 경찰서를 찾아가요. 재조사 제발 해달라고 매달렸죠. 근데 형사는 아니 종결된 거라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급기야 자매들은 이 사건을 알리려고 신문사, 방송국, 심지어 주지사 사무실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말았죠. 한편 마틴은 두 딸을 쫓아낸 뒤 안주인이 된 집시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집시에게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과거 파산을 했었고 또 채무가 있어가지고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출도 받을 수도 없고 주택 임대도 안 됩니다. 이걸 알게 된 마틴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이용했는 줄 아세요? 당시 16살이 된 입양딸 지젤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마틴이 지젤, 너 본국에 있는 너네 친부모님들이 널 너무 보고 싶어 한다. 너 2달간 좀 다녀와라 하면서 티켓을 사줍니다. 그 지젤은 네 아빠 그러고 바로 이제 갔죠? 하지만 도착을 해보니까 친부모가 너 왜 왔니? 전혀 반겨주질 않는 거예요. 딸이 오는 것조차 몰랐고요.
뭐 어쨌든 지젤은 상황을 모르겠지만 여기서 잠시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아빠가 미국으로 불러주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약속한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마틴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입양딸 지젤의 신분, 미국인 신분을 내연녀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젤의 사회보장 번호를 쓰게 하고 이름도 질리언 맥닐로 바꾸면서 신분을 그냥 완전히 세탁해 준 거죠. 아니, 자기 딸 신분으로 내연녀 신분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어쨌든 지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아빠가 나 안 부르지? 하면서 무려 1년간 해외에서 지내게 돼요. 뒤늦게 알렉시스와 레이첼 언니들이 지금 동생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언니가 지젤을 데리고 왔고 동시에 아빠를 신고합니다. 이건 충분히 범죄로서 신고할 수 있는 감이었어요. 그래서 마틴과 집시는 신원 도용,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4년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 수감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4년의 선고보다 더 큰 쾌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이 구속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마틴과 그의 배경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아내가 죽자마자 내연녀 들이고 자식들을 쫓아내고 신분까지 도용해줬네? 근데 자기가 죄가 없다면 정말 굳이 이럴 필요 있었을까?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셸 사건 파일이 다시 열렸고 3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때 알렉시스와 레이첼이 그간 모아둔 자료들을 다 경찰에 주면서 제발 우리 엄마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간청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수사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타살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보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증거들도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완벽한 상태로 수집이 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미셸이 복용한 약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미 폐기됐죠. 난간에 부딪힌 그때 수사관이 떠올린 방법은 바로 미셸의 시신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마틴이 강력하게 화장을 주장했어요. 화장하자고. 근데 의심을 하고 있던 2딸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만류하면서 결국 인근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을 했는데 사건 3년 만에 수사팀이 무덤을 파헤쳐서 미셸의 시신을 꺼내게 돼요. 이때부터 정밀 검사가 시작되는데요. 결과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성 검사 결과 4개의 중추신경계 억제제가 검출됩니다. 어떤 종류였냐면 옥시코돈, 프로메타진, 졸피뎀, 그리고 디아제팜. 다 한 번씩 들어본 약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씩 두고 보면 그렇게 치명적인 약은 아닙니다. 졸음 유발 수준이에요. 근데 4개가 동시에 투약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약효가 서로 증폭되면서 호흡 힘들고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시신에서 약물이 나왔을 뿐이지 이로 인해 사망을 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검인은 일단 자연사는 아니고 원인 미정이다라고 사인을 변경해줘요. 그러니까 타살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누가 어떻게 이 약을 엄마 미셸한테 먹였냐는 거예요.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확인됩니다. 문제의 4가지 약물 모두 성형수술 직후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옥시코돈과 디아제팜은 임상에서 같이 처방하는 일이 드물다고 해요. 주치의가 왜 이렇게 위험한 처방을 내렸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주치의가 난처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마틴 부탁을 받고 처방한 것 뿐이에요. 저랑 친한 사람이고 또 아내의 보호자니까 알아서 상태 봐가면서 조절할 줄 알았죠. 이건 아주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이 결국 그 약을 주도했다는 게 드러나니까요. 증인까지 확보되면서 이제 수사는 정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인계가 되었고 2012년 7월 마틴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미셸이 사망하고 5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된 마틴은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자기는 사건 당일 오후에 병원에서 근무했고 퇴근 후에 딸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가서 시신을 발견한 거 아니냐. 완벽한 알리바이다 라는 걸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불륜은 인정합니다. 내가 불륜은 저질렀지만 살인자는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마틴 변호인은 특히나 알렉시스와 레이첼 이 두 딸이 무고한 아빠를 의심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리고 그녀들의 진술에 악의가 있다라고 질타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증거로 현장에서 막내딸 에이다가 엄마를 목격한 거 기억하시죠? 그녀의 진술이 왜곡됐다라는 걸 지적해요. 왜냐면 실제 에이다는 사건 당일날 엄마가 욕조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반면 마틴은 아내의 얼굴이 물에 잠긴 채 엎드려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증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은 이 막내 에이다가 언니들한테 현혹돼서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틴한테 이렇게 허무맹랑한 의심을 하는 두 딸은 결코 이 사건에서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술을 못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알렉시스와 레이첼이 여태까지 다 증거를 모아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신 약물 검사 결과 있고요. 동료 의사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 쪽은 불안했죠.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 이 와중에 의외의 인물이 증언대에 오릅니다. 바로 마틴의 또 다른 과거 내연녀 안나였어요. 그녀는 마틴과의 잠자리에서 자기가 들은 스토리를 공개해요. 마틴이 마치 자랑하듯 나는 심장마비를 자연사로 꾸며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들은 안나는 의사니까 당연히 아는 거구나 싶었지만 나중에 아내 미셸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걸 듣고 공포를 느껴서 증언대에 서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려요. 검찰은 마틴 네가 아내한테 약물 먹이고 욕조에 밀어 넣은 거잖아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이 욕조 크기를 봤을 때 성인 여성이 혼자서 그 자세로 익사하긴 도저히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출근하기 전에 미셸을 살해하고 일부러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퇴근하고 딸 픽업해서 또 자기 먼저 말고 딸을 먼저 위로 올려보내서 이 현장을 먼저 목격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진짜 그랬다면 너무 나쁜 아빠죠. 그냥 딸을 이용한 거잖아요. 게다가요, 현장에 있던 구조대의 증언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때 마틴이 막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듯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미셸의 상태가 이미 손을 쓰기에 너무 늦은 상태더라고요. 의사인 그도 분명 이걸 알았을 텐데 약간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이었죠. 그 외에 또 아들 시켜서 약물 치우고 딸들 내치고 내연녀 보모로 들인 부분, 의심점 너무 확실합니다. 반면 마틴 측은 아니다. 미셸이 평소에도 심장질환이 있었고 무리한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후유증으로 인한 돌연사를 맞이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부검이가 사인이 원인 불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틴이 화장을 하자고 서두른 건 그건 너무 큰 슬픔에 빠진 남편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행동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요. 또한 딸들이 저렇게 아빠를 의심하는 건 예전부터 사이가 나빠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다. 정말 모든 것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틴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했고요. 그녀는 그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배심원단에게 호소했죠. 여러분, 당시 이 재판은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송출되었을 만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이 드디어 긴 회의에 들어갔죠. 이게 무려 11시간이나 이어져요. 심사숙고 끝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마틴의 살해 혐의 인정. 유죄가 판명되면서 판사는 그에게 1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마틴은요, 재판 내내 뻔뻔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는 딸들과 달리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시시콜콜 농담을 주고받더라고요. 또 재판이 끝나고도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딸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요. 그러던 2017년 4월 마틴이 계속 항소를 해오다가 그게 취소가 되었거든요. 이게 형을 받은 지 3년 만인 이 시점이었는데 그는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자식들 가슴을 찢어놨지만 죽음으로써 벌을 회피한 거죠.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도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참고로 마틴이 앗아간 건 아내의 목숨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부탁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의 약을 변개해버렸던 아들 데미안. 데미안은 이때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특히나 이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런 본인이 엄마의 죽음을 직접 은폐한 거다라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했고 결국 사건 발생 3년 뒤인 2010년 24살의 젊은 나이에 삶을 저버립니다. 엄마 미셸과 데미안이 사망한 후 남겨진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냈습니다. 큰딸 알렉시스는 먼저 아버지 흔적을 다 끊어냈어요. 성도 버렸고요. 완전히 단절한 거죠. 또 어머니의 처녀적 성 소머스로 개명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집에는 8명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엄마를 대신해서 그 어린 동생들을 다 자기 호적에 올려서 돌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엄마의 묘지였어요. 묘비에 새겨져 있던 마틴의 아내라는 문구를 지워버렸죠. 그리고 그제서야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요. 수년을 버틴 끝에 드디어 엄마에게 온전한 안식을 선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을 풀어낸 알렉시스는 이후 유능한 의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죽음을 목격했던 6살 에이다는 언니들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자매들은 종종 방송 인터뷰에 함께 나와서 엄마 미셸을 기르면서 동시에 자신들 같은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6년 일본 오사카에서 히데의 드라마가 연출됩니다. 무려 21년 전에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렸고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본에선 흔치 않다고 해요. 무죄가 나올 확률이 거의 0.1% 정도? 근데 길고 긴 재심 끝에 2명의 범인에게 죄가 없다고 선고된 건데요. 그렇게 7,352일, 즉 21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이들은 먼저 52세의 여성 아오키 게이코 씨와 50세의 남성 한국인 제1교포 박용호 씨입니다. 이들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였을까요? 일단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5년 7월 22일 오사카에 있던 2층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불이 차고지에서 시작이 되더니 집 전체를 빠르게 집어삼켰어요. 그날 내부에는 당시 31살이던 아오키 씨와 그녀의 동거남 29살의 박용호 씨, 거기에 더해 아오키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2 자녀가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불이 났잖아요. 야,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놀라서 황급히 밖으로 탈출했죠. 그런데 이때 단 1명, 당시 목욕 중이었던 11살 큰딸 메구미 양이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하필 이 욕실이라는 곳이 차고지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그 바로 옆이었어요. 엄마 아오키 씨가 이걸 알아내고 딸을 구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실패하고 맙니다. 잠시 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했고 안타깝게도 메구미 양은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눈앞에서 딸을 구하지 못한 엄마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화재가 난 걸까요? 경찰은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렸고 이후 2개월이 지난 1995년 9월 조사를 했던 형사 2명이 아오키 씨 집을 찾아옵니다.
당시 그녀는 슬픔과 자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에게 형사들이 꺼낸 말은 뜻밖이었죠.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계획한 방화였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주목한 범인은 바로 딸을 잃은 어머니 아오키와 그녀의 동거남 박용호 씨, 이 두 사람이에요. 저기 아오키 씨, 딸 앞으로 사망보험 든 거 있죠? 1억 3천, 그거 노린 거잖아요. 두 사람이 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켜서 딸을 고의로 살해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다른 정황을 보니까 딸 메구미가 사망하기 몇 달 전에 이 아오키 씨가 3억 원이 넘는 집을 계약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아오키와 동거남 박 씨는 각각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각각 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금융 사정이 좋지 않겠죠? 근데 빚이 있으니까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집에 계약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게 동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살아야 할 집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딸을 죽였다는 주장.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아오키 씨와 박 씨는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경찰의 강도 높은 신문 끝에 두 사람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 자백에 따르면 화재 당일 박 씨가 미리 자동차에 있는 연료 탱크에서 펌프를 이용해 7.5리터 정도의 휘발유를 뽑아냈대요. 그리고 그걸 차고지에 뿌렸고요. 이후 휘발유에 이제 불이 붙었고 차고지가 서서히 불이 타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욕실과 가깝고 딸은 마침 그 안에서 목욕 중이었고요. 박 씨와 아오키는 아들만 챙겨서 밖으로 나온 후 메구미는 욕실에 갇혀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주장. 실제로도 이 박 씨 옷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면서 자백과 증거가 다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은 쉽지 않았죠. 돌연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의 자백이 경찰의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폭로합니다. 이게 또 진실인지 밝혀야 하잖아요. 이후 재판은 항소를 거듭했고 2심, 3심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거의 11년이 지나서 2006년 12월 결국 오사카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딸을 죽인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고가 된 후에도, 수감이 된 후에도 이 둘이 끝까지 억울하다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모두 강압수사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수년간 계속 말하니까 점점 두 사람의 결백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시민단체, 변호사들 다 힘을 모았고 증거 다시 수집해주고 수년간 이들을 지원해요. 그렇게 사건이 재검토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난 2016년에 드디어 재심까지 열리게 된 건데요. 자, 그럼 무죄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을 좀 들어볼까요? 담당한 변호사에 따르면 둘의 자백은 분명 경찰의 유도였습니다. 실제로 아오키 씨는 형사가 그냥 해준 말을 그대로 따라서 적는 방식으로 나는 조서를 작성했다라고 증언했어요. 앞서 경찰들이 당신들 이런 동기 때문에 범행했잖아 하는 동기도 사실 좀 따져보면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이라고요? 이때 아오키 씨의 가계부가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요. 그걸 보니까 평소에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축을 했는지, 카드값, 대출금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막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단지 아파트 하나 계약하려고 계약금 때문에 딸을 살해했다? 이게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아오키 씨와 박 씨, 둘이 이제 동거를 하고 있었을 때 월급을 합쳐보면 600만 원 정도였어요. 상당한 금액이죠. 이 정도면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정도였고요. 범행 수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용호 씨가 펌프로 차에서 휘발유를 꺼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 그 범행에 사용했다는 펌프, 불을 붙였다는 라이터 어디냐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추정일 뿐이었죠. 여기에 박 씨의 자백 내용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경찰한테 진술을 하기를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차고가 서서히 불타올랐다고 진술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래요? 참 그 현장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실험을 진행했죠. 밀폐된 차고에서 7.5리터의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여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폭발하듯 타오릅니다. 서서히 타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불을 붙인 박 씨 또한 큰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당시에 박 씨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백의 내용과 이 화재의 실제 상황이 전혀 맞지 않죠. 아니, 그렇다면 화재는 왜 난 걸까요? 이때 변호사 측이 새롭게 지적한 화재의 원인은 후로가마였습니다. 이 후로가마가 뭐냐면 일본에서 물을 데우기 위해 사용하는 보일러예요. 아오키 씨네 욕실은 차고지 바로 옆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후로가마 또한 차고 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건 당일 이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휘발유가 샜고 바닥에 흐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하필 딸이 목욕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후로가마를 사용했고 열이 나니까 그 열로 인해 휘발유에 불이 붙었다는 가설. 이건 물론 변호사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측에서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기종의 차량 4대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죠. 그 결과 4대 모두 휘발유 누출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측의 이 증거와 주장이 좀 확실했어요. 이걸 기반으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요. 2016년 8월 재판장은 결국 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당시 사건에서 이게 자연 발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죠. 게다가 수사 역시 강압적으로 된 것도 인정됩니다. 그렇게 마침내 결백을 밝히고 두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박 씨는 풀려난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압수사에 대한 공포와 절망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다 넘어뜨렸어요. 나는 영원히 자살한 상태에서 거짓 자백을 한 거라고요. 또 한편 아오키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수감되어 있던 기간이 7,352일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9,19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 약 8억 원이 넘는 돈을 청구했고 승소해요. 돈을 각각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스토리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경찰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고 하물며 고문까지 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만으로 거짓 자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당시 아오키 씨는 딸을 화재로 잃기도 했지만 이 거짓 자백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야 하니까 8살 된 아들과도 20년 넘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을 게 뻔한데 경찰이 하라는 대로 했다? 왜 애초부터 무죄를 주장하지 못했죠? 그 이면에는 정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너무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 반전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아오키 씨와 박 씨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오키 씨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2 자녀를 얻었어요. 그중 첫째가 숨진 메구미 양이죠. 그런데 이제 아오키 씨가 23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집을 나갔고 혼자 키우게 됐는데요. 이 삶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다 얼마 후 아오키 씨가 돈을 벌기 위해 오사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거기서 단골 손님이던 제1교포 박용호 씨를 만나게 된 거죠. 여자는 남편이 없다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고 또 남자는 제1교포로서 당하는 차별에 대한 아픔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가까워졌고요. 특히나 이제 관계가 발전하면서 박 씨는 아오키 씨의 아이들에게 매우 자상하고 친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본 아오키 씨는 이 남자가 내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구나 라고 믿기 시작했죠. 비록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아오키 씨와 박 씨 그리고 2 자녀가 결국 한 가정에서 살게 돼요. 아이들은 아빠가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도 행복해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빠 이렇게 박 씨를 부르면서 잘 따랐고요.
그러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이 집에 화재가 발생한 거고 큰딸 메구미가 사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이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당연한 절차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아이의 몸속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된 겁니다. 즉 11살밖에 되지 않았던 메구미 양과 누군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겠죠. 그 범인은 바로 박용호였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추악한 진실. 이 두 사람이 동거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메구미 양이 한 8살이 됐을 무렵인데 그때부터 아이를 성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이가 사망했던 11살까지 무려 몇 년간 50회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사망했던 바로 그날도 박용호는 어린 딸을 성폭행했죠.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건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자, 모든 걸 알게 된 일본 경찰이 박 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불을 질렀다라는 걸 자백하지 않으면 아동 성폭행 사실까지 나는 다 알릴 거다 라면서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둘 다 죄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방화는 사실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가 이거 아동 성폭행을 감추고 싶으면 방화를 네가 꼭 자백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 씨가 이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성폭행 범죄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방화했습니다 라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아오키 씨는 어땠을까? 그녀 또한 딸의 부검 결과 받았고 이 동거남 박 씨의 추악한 민낯 다 알고 있었어요. 큰 충격이었죠. 자기 딸이 자기가 선택한 남자에 의해 수년간 성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고통 속에 죽어갔고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텐데요. 근데 이 와중에 일본 경찰이 아오키 씨 아픈 부분을 건드려요. 이게 다 엄마 너 때문이에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남자를 들여와가지고 결국 이꼬라지 난 거잖아. 당신은 악마 같은 엄마야. 네가 메구미 죽였다고 솔직하게 인정해. 어떻게 또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지. 엄마 아오키는 사실상 그때 이제 멘탈이 나가 있어서 자기가 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고 그렇게 그녀 역시 모든 걸 내려놓은 채 거짓 자백을 한 겁니다. 메구미 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은 실제로 재심 판결문에 고스란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 씨는요, 방화 살인은 무죄일지 몰라요. 하지만 아동 성폭행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제 와서 박 씨를 처벌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도 지금 방화 살인범으로만 기소가 되었고요. 그렇게 20년이 넘게 지나면서 성폭행에 대한 공소시효 지나버렸죠? 심지어 더 열받는 건 국가에서 8억 원이 넘는 보상금까지 수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애초부터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 경찰? 아니면 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랐던 엄마? 아니죠. 애초부터 박 씨가 자기를 아빠라고 따르는 그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부터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 경찰이 이렇게 방화 사건을 좀 무리하게 살인으로 몰아가지만 않았더라도 적어도 박 씨는 그때 성폭행에 대한 죗값을 치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나긴 재판, 그 과정 속에서도 이걸 바로잡을 기회는 사실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못했냐 보니까 일본은요, 이미 한 번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검토하는 일이 잘 없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유죄 판결 거의 99.9%입니다. 이걸 자부하기 때문이래요. 그렇기에 야 이거 방화살인 맞아. 이걸 계속 몰아가기 바빴던 거죠. 그 고집 때문에 사건의 진실은 가려졌고요. 홀로 지옥 속에서 살다가 억울함도 풀지 못한 채 화염 속으로 사라진 메구미 양. 어른들의 더러운 욕망 그리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 그녀가 어쩌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한편으로 지금 어딘가에서 보상금 8억 받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 박 씨.
과연 반성이라는 걸 하고 있을지 아니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